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오늘은요, 손자병법의 군쟁편에도 나와 있듯이 너무 속도만을 중시하면 전쟁도 경영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쟁 사례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시에는 국군과 유엔군은 9월 윤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을 하죠. 우리 해병대와 함께 유엔군의 선봉에 섰던 미 해병대 1사단을 지휘한 사람은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었습니다. 그의 사단은 곧바로 원산 성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 1사단은 미 육군 10군단의 지휘를 받고 있었고 이 군단의 사령관은 에드워드 알몬드 중장이었습니다. 원산 상륙작전 이후에 미 해병대는 한반도의 백두대간 동쪽을 따라서 북상하는 진격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중동부는 알몬드 중장이 지휘하는 10군단의 주력이 맡아서 빠른 속도로 북진하고 있었죠. 스미스 소장의 해병대는 상대적으로 전진이 더디었습니다. 알몬드 중장은요, 해병 1사단의 진격 속도를 비웃으면서 스미스 소장을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병대가 북진이 더딘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미스 소장은요, 진격하는 동안 경유하는 지역 곳곳에 중간 병참 기지를 만들어 놓고 탄약, 식량 등의 보급품을 잔뜩 쌓아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송기로 보급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활주로를 만들면서 전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후방을 최대한 든든히 다지면서 전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시점부터 중공군 30만 명이 야음을 틈타서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함경도 장진군 유담리와 신흥리 일대에는 7개 사단 15만 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중공군 제9병단이 송시륜이라는 장군의 지휘 아래 덫을 놓고 유엔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덫에 10군단 산하의 미 육군 7사단, 미 해병대 1사단을 포함해서 우리 국군과 영국 해병대 등 총 3만의 병력이 걸려들은 겁니다. 미 육군 7사단의 3개 대대는 곧바로 괴멸지경으로 몰려버렸습니다. 퇴로를 차단당하자마자 식량, 탄약 등이 보급이 끊어지면서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미 해병대는 적의 공세에 강력히 맞서면서 아주 질서정연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40km의 협곡지들을 돌파해서 전사자들의 시체까지 다 거두가면서 성공적으로 함흥으로 철수했죠. 이 과정에는 당연히 중간중간에 구축해 두었던 보급기지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요, 전사자가 700명 정도나 나올 정도로 미 해병대의 희생도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들이 적에게 가한 타격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손실이었습니다. 중공군 9병단은요, 미 해병대 1사단의 반격과 이들을 지원한 폭격, 함포 사격 등으로 2만 5천 명이 전사하는 등 사실상 전투력을 완전 상실했습니다. 부상병까지 합쳐서 전 병력의 40에서 60%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서 전력을 보충을 해서 다음해 4월에야 전선에 다시 나타날 정도로 박살이 난 거죠. 이렇게 중공군의 함흥지역 진출을 2주간이나 지연시켜서 우리 국군과 미군이 흥남항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병력과 장비, 그리고 여기다 붙여서 우리 국민 피난민 10만 명을 함께 철수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바로 다져가면서 행하는 진격이 거둔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영 사례도 있죠. 1999년 8월에 한때 우리나라 재계 랭킹 1, 2위를 다투던 대우그룹이 70여조 원의 부채를 남기고 사실상 도산했습니다. 대우의 도산은 외환위기와 IMF의 초고금리 등 무리한 처방이 1차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체의 문제점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1990년대 초 대우는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이라는 기치 아래 무서운 속도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구공산권 국가들이 개방을 하였고 북미 유럽에서는 나프타, EU 등 블록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우중 회장은 이런 세계사적인 변화를 그의 평소 지론대로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블록화에 대해서는 현지 공장을 짓는 등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체제 전환국의 개방에 대해서는 김 회장은 자신의 장기인 스피드를 살려 선진국 기업들보다도 더 일찍 진출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죠. 세계 경영을 시작할 시점에 대우는 150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5년 동안 이를 589개로 늘렸습니다. 하지만요, 대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은행빚 등 타인 자본에 과다하게 기대어 커온 결과 자본 구조가 매우 취약했습니다. 자기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해외 진출도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현지 공장 등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 대우 자체가 투자한 돈은 전체의 5 내지 10% 정도였고 나머지는 현지 정부의 지급 보증을 업고 현지에서 빌리는 등 부채로 대부분의 소요 자금을 조달했던 것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담보로 새로운 현지 법인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현지 법인의 운용 자금으로도 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우의 확장 스피드는 극대화될 수 있었지만은 문제는요, 이들 현지 법인 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법인으로 문제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시한폭탄이기도 했죠. 대우의 다른 약점은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이 그리 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스피드만을 강조하다 보니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등 핵심 역량이 다른 국내 그룹들에 비해서도 떨어졌던 거죠. 기술력에 대해서도 김우중 회장은 고기술보다는 미드테크, 즉 중국 기술이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전자와 자동차를 전형적인 미드테크 사업으로 보았고 이 분야에서 경쟁이라면 세계 어느 기업과도 경쟁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취약한 재무구조와 더불어 핵심 역량 강화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우는 세계로 밀고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대우의 스피드 경영에도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현지 법인이 판매 부진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매년 연매출이 20%, 30%가량 줄어들어갔습니다. 근본적으로 품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 그룹 내에서는 기술력을 키우고 재무구조를 탄탄히 해서 내실을 다지자라는 주장이 나왔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룹 총수부터 스피드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묻혀버렸죠. 만약에요, 김우중 회장이 속도를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기술과 품질 역량을 좀 다져가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했다라면 그 결과는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변화가 빠른 시대에 머뭇거리라는 말씀을 드리라는 게 아니죠. 욕속 부달이라는 성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라는 건데요. 눈앞의 이익을 좁기 위해서 서두르기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